이건 뭐 홍길동도 아니고 복지정책을 복지정책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뭐? 성장정책? 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최근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있는 김동연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있는 장하성을 김동연 자리에 홍남기로, 장하성 자리를 김수현으로 쌍그리 교체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간의 말이 참 많습니다. 기존의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성장을 더욱 강화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오늘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김하백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데, 개인적으로 오늘 주제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네, 김하백님 마음은 제가 잘 알죠. 그래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주제는 꼭 다루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인사 관련해서 물갈이한 걸 보면 소득주도 성장을 더 강화해서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로 보이는데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사실 경제참모진이 전부 경제 이론에 대해서는 전문가일 텐데 이게 진짜 실현이 가능하다고 믿고 진행하는 걸까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김하백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예전에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소득주도 성장을 복지정책 개념으로 어필해서 30, 40대 표를 더 받으려고 하는 같다고 저는 그런 선거 전략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예,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저 사람들 진심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도 있는 것 같고 예. 뭐 의지와 열정도 투철한 것 같고요.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믿음은 저는 개인적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정책이고 실천 의지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네요. 네,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더 신경 쓰이고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혹시나 가식적인 정책이면 하다가 안 되면 바꿀 수라도 있는데 이거는 마치 뭐 종교적인 신념처럼 믿고 있는 데다 더 큰 문제는 워낙에 역대급으로 성실한 정부다 보니까 맞아요. 진짜 성실하긴 해요. 네, 정말 성실해요. 그런 정부다 보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더 성실히 부지런히 열심히 달려가서 나중에 너무 멀리 가서 혹시나 수습하는데 애를 많이 먹을까봐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예. 한편으론 차라리 경제가 잘못되는 그때가 빨리 왔으면 하는 생각도 드네요. 뭐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 저도 걱정이네요. 소득주도 성장 얘기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포용국가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면서 조금 덮는 느낌이 나는데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저는 소득주도 성장에서 이 성장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왜 붙어 있는지 솔직히 상당히 거슬리는데요. 소득주도 성장에서 성장이라는 단어가 거슬린다는 거죠. 예, 정부에서 얘기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의미를 보면 일자리를 창출해서 가계 소득을 증가시키고 그렇게 각 가정의 소득이 늘어나면 당연히 가계 소비가 늘어나서 결국에 내수 확대로 한국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뜻인데요. 예.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가계 소득이 주도해서 한국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말입니다. 네, 정권 초기부터 그 이야기를 국민들한테 계속 각인시켰죠. 예, 여기까지 의미만 살펴보면 논리적으로 문제없고 합리적인 그럴듯한 말같이 들릴 수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거 조금만 뜯어보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럴듯하게 말이 되게끔 한 소리란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뒤에 자세하게 소개하겠지만 정부에서 소개한 소득주도 성장의 내용을 보면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 소득을 증가시킨다고 했는데 그럼 뭘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느냐? 예. 대부분 공공부문 일자리로 치안, 안전, 복지, 의료, 요양 같은 뭐 그런 사회 서비스 관련 일자리인데요. 이거는 뭐 엄밀히 얘기해서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일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보다 쾌적하고 뭐 안전하게 사회를 살아가는 데 도움되는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일자리로 경제 성장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환경이 개선되는 그런 복지와 관련된 일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해야 앞뒤가 맞죠. 네, 이런 사회 서비스 관련 일자리가 늘어나야 된다는 데는 캔들피그님과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시청자분들도 100% 동감하실 거고요. 사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린이 보육이나 요양시설, 소방공무원분들 다들 인력 부족에다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일하니까
하니까 당연히 이런 사회 서비스 관련 분야에 인력을 늘려야 된다는 생각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를 굳이 억지스럽게 경제 성장하고 엮어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앞에서 얘기한 저런 종류의 일자리로 한국 경제가 성장한다는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차라리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아니라 소득 나눔 분배 정책이라고 하면 저는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명쾌하네요. 소득 나눔 분배 정책. 네, 우리 모두 구분할 거는 좀 구분해서 이해하자는 거고요. 그만 좀 이용당하고. 예. 솔직히 당장 6개월, 1년만 지나도 다들 알 겁니다. 경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고 살림살이 팍팍해지면 그때 가서 애초에 말도 안 되고 사실도 아니었고 그냥 우리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준 거구나 하고 그때 가서 느낄 겁니다. 어차피 정치라는 게 듣고 싶은 말 해주는 직종이잖아요. 네, 이거는 개도 배를 잡고 웃을 말에 조금만 시간 지나면 소득주도 성장으로 우리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걔도 배를 잡고 웃는다고요? 근데 개도 배를 잡고 웃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득주도 성장으로 우리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솔직히 좀 답답하네요. 말이 조금 샜는데 아까 그 물어본 질문이 뭐였죠? 아, 예, 예. 제가 찾아보니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세부적인 정책으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왜 성장 정책이 아닌지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질문대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왜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 성장 정책이 아니라 복지 정책인지 확인해 보죠. 예, 정부에서 얘기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두 가지 큰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주로 얘기해야 될 부분이 첫 번째 축인데 이 축이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 전략이라는 거고요. 예, 두 번째 축이 생애 맞춤형 소득 지원 전략인데 이 두 번째 전략인 생애 맞춤형 소득 지원 전략은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청년 구직 촉진 수당, 기초연금 급여 인상하는 것 같은 대부분 이래 복지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니까 이 두 번째 축은 별도로 성장 정책이 아니라고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네. 누가 봐도 재정 이전을 통해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복지 정책이잖아요, 이거는. 그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이루는 두 가지 큰 축 중에서 두 번째 축은 명백한 복지 정책이니까 제끼고요. 네. 첫 번째 축인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 전략. 이게 왜 성장 정책이 될 수 없는지 한번 살펴보죠. 이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 전략을 살펴보면 총 4가지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 다들 잘 알고 그동안 말도 많았던 정책이죠.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정책, 이거랑 최저임금 인상 정책, 요 두 녀석들이 바로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 전략, 여기에 속하는 정책이고요. 4가지 정책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 정책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 부분은 앞에서 이미 언급했는데요. 예,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로 치안, 안전, 복지, 의료, 요양 같은 이런 사회 서비스 관련 일자리는 한국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환경이 개선되는 복지와 관련된 일자리라고 말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그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억지스럽게 성장이라는 단어를 엮지 말라는 말이죠. 그럼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 전략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정책이 우리가 잘 아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이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예를 들면 2명이 할 일을 3명이 고용해서 일자리도 공유하고 근로자들의 노동 강도도 낮춰서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의도였죠, 처음부터. 예, 이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도를 의심하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선하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한 의도로 웃으면서 근로자들 모두를 공평하게 가난하게 만들어서 양극화를 해소하는 우리 모두 가난한 사회, 혁신적인 양극화 해소 전략인 셈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일단 정치적인 의미로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예, 제가 경제적으로 나중에 한번 풀어보죠. 그러면. 예. 그런데 이 정책 역시 결코 경제성장 정책이 될 수 없는데요. 왜 그렇죠? 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시청자분들도 알다시피 경기라는 게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게. 예,
일반적으로 기업이 고용을 늘리기 시작하는 시기는 경기 회복기 중후반에서 경기 확장기로 접어드는 시점인데요. 기업이 고용을 늘리는 타이밍은 경기 회복기 중후반에서 네. 경기 확장기로 접어들 때 늘린다. 네, 동의하지는 않지만 정부 말대로 내년도 경기가 좋아진다고 가정할게요. 예, 뭐 정부가 얘기했잖아요. 좋아진다고 내년에. 예, 처음에 뭐 올 연말이면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다가 예. 현재 갈수록 안 좋아지니까 내년에는 분명히 좋아질 거라면서 그래 얘기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맞다고 치자고요. 예, 그럼 내년이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라는 말인데 예, 그럼 여기서 경제학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한번. 예, 주 52시간이 왜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인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예, 좋습니다. 예, 실제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 회복기로 접어드는 시기에 기업들은 절대로 고용을 쉽게 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기를 겪다가 경기가 당장 회복된다고 해도 지금 이루어지는 이 경기 회복이 진짜 경기가 회복되는 건지 아니면 뭐 일시적으로 회복된 것처럼 보이는 건지 그런 의심이 있는데요. 기업 스스로 자신도 없고 예. 이 경기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기존에 겪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없는데요. 예, 이렇게 경기 침체기에서 경기 회복기로 접어드는 시기에는 실제로는 신규로 직원을 채용해서 쓰기보다는 기존의 직원에게 잔업을 시켜서 당장 급한 생산성을 메꾸어 나가는데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이죠.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학적 관점에서 경기 회복기 초반에는 신규 채용보다 기존 근로자들의 잔업 시간이 늘어나는 게 정석입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예, 그런데 정부 말대로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이라면 신규 채용보다 근로자들의 잔업 시간이 늘어나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말인데 이때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진짜 그렇네요. 네, 그러면 주 52시간 정책은 언제 써야 하냐? 경기 사이클상 경기 침체기나 경기 회복기에 쓰는 정책이 아니라 경기 확장기에 써야 되는 정책이라는 말인데요. 예, 그러니까 경기 회복기에서 경기 확장기로 접어들면 기존의 이 경기 회복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기업에 물려드는 주문량과 함께 생산량도 늘어나야 되는데요. 이런 상황이 되면 기존의 근로자를 이용한 잔업근로로 밀려드는 주문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 많은 주문량과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신규 인력을 채용하게 되고 생산 설비 투자도 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좋고 근로자들이 일에 매몰되어 살 때 정부는 이제 시장에 최대한 개입을 안 하면서 살짝 조율하는 밀당하는 정책의 개념으로 주 52시간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거지 지금 같은 경기가 수축되거나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경기 사이클로 보니까 이 주 52시간 정책이 현재 경기 주기상 굉장히 타이밍이 안 좋네요. 예, 백태클입니다. 이거는. 아, 사람들이 광고하는 부분인데 신규 채용이 그냥 회사에 일 좀 늘어나면 뭐 쉽게 사람 뽑는다고 생각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순수한 기업의 입장입니다. 예, 예. 예,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신규 인력 채용은 어쩔 수 없는 진짜 불가피한 상황이 왔을 때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인력을 돌리는 데까지 돌려도 도저히 안 될 때 그때 신규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직원 한 명 한 명이 경기가 좋을 때는 모두 사랑스러운 동료고 뭐 문제가 전혀 안 되는데 경기 수축기나 이 침체기에 접어들면 예전에 호황기에 뽑았던 그 좋았던 동료들이 거의 돌이킬 수 없는 무한 책임 비용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순수하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죠. 사실 감정적인 의견은 일단은 배제하고 네, 냉정하게 봐서 경기 침체기에 쉽게 고용 해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 잉여 노동력이라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진짜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 전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 내용으로 첫 번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두 번째 주 52시간에 대한 의견을 내주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 전략의 세 번째 전략도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핫한 이슈인데요. 예. 바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차별 해소 정책인데 여기에 속하는 게 바로 최저임금 인상 정책입니다. 아,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포함되네요. 네, 이게 세 번째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인데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두 가지 관점에서 경제성장 정책이 될 수 없는데요. 예. 우선 이 최저임금을 말 그대로 해석하면 지금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아무리 적어도 최소한 이 정도의 소득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사회적 공감대에서 측정한 그런 금액이 최저임금이라는 말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복지 정책의 개념이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 최저임금 인상은 성장 동력이 아니라 복지 정책이다. 네, 그들이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예.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그런 임금이라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거는 복지 정책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적인 임금 인상 효과를 일으키는데요. 상식적으로 그래요. 각 회사마다 계약직부터 시작해서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본부장 등등 있잖아요. 예. 그런데 가장 하위 계층의 비정규직 계약직의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바로 위의 직급과의 임금이 역전된다든지 그게 문제가 많이 됐었죠, 초반에. 예, 그게 아니라면 굳이 역전까지 안 되더라도 임금 격차가 너무 좁혀져서 계층 간에 불만이 생길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기업 전체 임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부분도 경제적으로 한번 따져보죠. 일반적으로 임금 상승은 경기 호황기에 인력이 부족할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예. 지금같이 실업률이 높고 구직자가 넘쳐나는 시장에서 임금의 상승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디플레이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디플레이션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시죠.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이런 상황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이 상승하다 보면 생산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임금이 늘어나니까 생산 비용이 늘어나겠죠. 늘어나는 생산 비용을 메꾸기 위해서 기업들은 물건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물가가 오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수요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인건비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인력 구조 조정을 실행하면서 가계 소득이 쪼그라든 거죠. 그러니까 쓸 돈이 있어야 소비를 하는데 소비가 없으니까 올라간 물건값을 지불해줄 수요가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경기 상황에 최저임금 인상 정책 역시 경제 성장에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시장은 시장 상황에 맡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정부는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조율하는 밀당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되고요. 대신에 시대 흐름에 맞춰 사회 안전망을 확대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에 저는 동의하는데요. 이건 홍길동도 아니고 복지 정책을 복지 정책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실행하면 되는데 예. 그거를 말을 못 해가지고 복지 정책을 자꾸 경제 성장 정책이라고 포장을 하니까 예. 이렇게 딴지 거는 얘기를 조금 주절거려 봤어요. 예.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창조 경제에는 창조가 없었는데, 그렇죠. 소득주도 성장에는 소득과 성장 두 개 모두 없을까봐 걱정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가계, 기업, 정부 이 세 가지 모두가 성장해야 GDP가 성장하지. 나라에서 10만 원, 20만 원 줘서 가계 가처분 소득 조금 늘린다고 그렇게 성장하는 경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 잘 해주셨는데 우리 초등학교 사회 시간 때도 배우잖아요. 경제가 돌아가는 게 가계, 기업, 정부라고. 네, 맞아요. 예. 오늘 평소 같지 않게 열변을 더해 주셨네요. 끝으로 소득주도 성장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된다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개인 투자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다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결국에 소득주도 성장을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다 보면 체력이 약한 기업들은 계속해서 쓰러지겠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정부에서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본의 아니게 기업 구조조정이 일어날 거고요. 예. 그럼 기업 대바겐세일, 할인 기간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하나의 가능성이니까 가상 시나리오에 변수 하나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역시 김하백님 스타일 답네요. 악재도 악재에 맞게끔 돈 버는 거. 감사합니다, 김하백님. 오늘 좀 녹화가 많이 길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내봤습니다. 정치적으로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부 정책에 대한 따끔한 김하백님의 개인적인 의견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이야기 많이 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하고 싶으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김하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